다른 거 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빠르게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근데 이 작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이 작품은 특히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습서에도 너를 기다리는 동안과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에 나오더라도 작년에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평행상 특징 한 문제 나왔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많을 경우 한 문제만 나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뒤에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랑 같이 연계돼서 한 그래도 3-4문제 정도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3단원 파트가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고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히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작품을 보실 때는 제목이랑 그 다음에 작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황지우 작가인데 황지우 작가가 195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52년도에 태어나셨으면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 70. 어쩔 수 없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황지우 작가는 50년대 출생이시기 때문에 한 빠르면 정말 60년대 후반에서 보통 한 70년대 하시겠죠.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사적으로 봤을 때 60년대 70년대 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죠. 군사 독재 정권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소위 말해서 참여 시인이라 해가지고 4.19 혁명부터 해가지고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그 60년대 70년대 시인들이 가장 조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민주화 혹은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생각하시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번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부터 보시면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이 자리는 기다리는 공간 혹은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겠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라는 그 자리랑 같은 그 자리의 경우 기다리는 공간,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네가 오기로 했답니다. 오기로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언젠간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오기로 한 이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화자는 너와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너를 기다리냐면 네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너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너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화자가 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미리 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그 만남의 장소에 미리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자는 너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갔다는 것을 통해서 애틋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절함도 느낄 수 있겠죠. 정말 화자가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해서 애틋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 너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미리 가 있구나.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
처다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답니다. 이 쿵쿵이란 것은 여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트거든요. 이 쿵쿵이란 건 뭐냐면 의성어인데 발자국 소리의 의성어인 쿵쿵은 가슴이 쿵쿵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연결되어 이중적인 표현 효과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뒤에서 발자국이 쿵쿵쿵쿵 이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뛰어가지고 심장에서 쿵쿵쿵쿵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공간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라는 건데, 바스락이란 것은 의성어죠. 얘도 그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 작은 자극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다림에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냥 뒤에서 뭔가 살짝 소리만 나도 혹시 너 왔나?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다림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너무나도 이 나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 정말 작은 소리도 자기한테 예민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데 뭐뭐 안다라고 단정 짓고 있죠.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짓고요. 단정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라는 건데, 이때 애리는이란 건 뭐냐면 아리는이라는 전라도 방언이랍니다. 그래서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물음표로 끝났죠. 근데 물음표로 끝났는데 지금 화자가 진짜 물어보는 거야. 진짜 화자가 야 진짜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서리법 쓰고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 바로 기다림의 어서오세요.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거고, 하나 더 추가하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1페이지 피는데 가슴 애리는 있을까라는 식으로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리법을 쓰고 있냐? 자신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리법을 씀으로써 읽는 독자가 그러게 진짜 이 가슴 애리 얼마나 기다림의 고통이 너무 심할까라는 식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인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는 일행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법을 쓰고 있고요. 반복법을 쓰면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었고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행과 똑같은 반복을 쓰고 있고, 그 반복을 씀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라는 식으로 또 반복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시 문을 닫힌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지금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거든요. 이거 어떠냐면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딸랑 하고 들어온 사람이 확실하게 너일 거야 라고 확신을 했다가 그 다음 또 아니야 너일 거야 라고 확신하다가 이제 슬슬 이 사람의 확신이 조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안 올려나? 근데 너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망이란 것은 확신이 약화됐기 때문에 소망으로 너일 것이었다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소망까지 했는데 다시 문이 닫힌다면 그래서 너가 결국 안 왔구나 라는 식으로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너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확신이 들었다가 확신이 좀 약화된 소망의 감정이 들었다가 이내 너가 안 온 것을 보고 실망과 아쉬움의 감정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 파트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너를 기다리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문이 닫힌다까지는 화자가 너를 기다리면서 정말 작은 자극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리법을 씀으로써 자신이 기다리는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너를 기다리면서 기대감, 확신이 있었지만 이게 이내 확신이 약화된 소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실망과 아쉬움으로 바뀌는 변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다시 문이 닫힌다까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이어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를 기다리면 가만히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식으로 그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랑하는 이어부터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화자가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는데 이내는 이제 그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갈게 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도 변화 혹은 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 변화가 왜 시상의 전환이죠? 우리 시상의 전환이랑 태도 변화 다 했었잖아요. 개념으로. 태도 변화라는 게 뭐가 변하는 거야? 그치, 감정이 변하는 거지. 태도가 변했던 건 정서가 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라는 건 뭐였어? 시상이란 게 뭐였어? 우리 시상 전개 방식 혹은 시상의 지략 혹은 시상의 전환할 때 그 시상이란 게 뭐였어?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거야? 또? 야씨 너네까지 이러면 안 돼. 야씨 나 지금 2학년 애들한테 맨날 쌍욕하고 있어. 2학년 애들한테 너네랑 똑같은 시험 봤는데 야 그때 영재는 시간이 안 돼서 영재는 그 2학년 애들 것까지 같이 보고 왔단 말이야. 영재 포함해서 2학년 애들 다 해서 8명인가 7명 있었거든. 거기서 영재만 통과하고 왔어. 그래 영재 있는 자리에서 쌍욕하면 안 되니까 영재 보고 빨리 그래 고생해서 가 하고 영재 가자마자 미친놈들아. 영재가 그때 8개인가 9개 맞았거든. 2학년 애들 제일 잘 맞은 애가 5개야. 그래 진짜 쌍욕을 하고 야씨 너네까지 이러면 안 돼. 야 너네까지 이러면 나 진짜 울어 또. 자 시상이란 거 뭐였어? 시상이란 건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 혹은 정서 아니면 분위기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 그래서 시상이 전환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감정이 확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감정, 정서를 크게 뭘로 나누었어?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긍정에서 부정되는 거 부정에서 긍정되는 게 시상의 전환이 되잖아. 이 시상의 전환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어? 내가 이 3개의 단어 있으면 3개의 단어 중 하나가 있으면 시상이 딱 바뀌었다 했잖아. 반전의 효과를 주는 거 부사어 중에.
그래.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전의 효과 때문에 시상이 확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왜 시상의 전환이 태도 변화냐면 태도가 변했던 것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태도가 변했던 것은 정서 역시 변했던 거야. 정서가 변했던 것은 그 정서를 하는 시상이 전환됐다,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는 것은 화자의 태도 변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이 태도 변화는 인해 정서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 정서 변화는 곧 이어서 시상의 전환까지 이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여라고 했습니다. 뭐뭐 이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혹격조사를 쓴 거죠. 혹격조사는 부를 때 쓰는 거였죠. 네, 이 혹격조사를 쓰는 것은 다른 말로 돈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뭐뭐여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또 강하게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탄법도 썼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영탄법을 썼다는 건 영탄적 어조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여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 여 뒤에 느낌표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가 있는 감정을 강하게 말한 영탄적 어조, 그러니까 영탄법이 쓰였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여라는 것은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이 여는 혹격조사라고 하고 이 혹격조사를 쓰면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라는 식으로 너와 나의 거리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아주 멀리, 우리가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있더라도 나는 너에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있더라도 너는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너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걸 통해서 어서오세요.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멀리 있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개념에서 1페이지 쓰면 돼. 여러분들 이거 뒤에 우리 기출 풀 때 나올 텐데 아주 먼 데서는 공간적으로 아주 오랜 데서는 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출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꿨어. 아주 먼 데서가 시간적으로 표현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뒤에 기출 풀 때 틀리면 정말 스머프야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답니다. 자, 이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친구랑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1시 반까지 맥도날드 만나자 했어. 근데 너네가 친구한테 전화해. 야 너 어딘데? 아 나 지금 길동역 사거리에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래? 그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일단 길동 사거리로 갈게. 말이 안 되죠. 원래 기다린다는 건 뭐야? 그 장소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얘는 그걸 기다리는 동안 가고 있대. 지금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모순이 되네. 모순되는 거 무슨 표현 방식이었지? 그렇지. 역설법. 난 무엇보다 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태도까지 볼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냐면 엄청나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남의 의지와 확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를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하고 무엇보다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만남의 의지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봐서 알 거 아니야? 중간고사 보고 그다음 중간고사 때도 우리 기출문제 풀어서 알 거 아니야? 역설법 쓰였네. 그럼 역설법에는 내가 뭐 헷갈리지 말랬어? 제일 너네 많이 헷갈리는 거 역설법에서 반대로 하라는 게 뭐였어? 반대로. 반어법이었지. 그래서 역설법이랑 반어법 제일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역설법 나오면 너네 학교 시험에 뭐 나와? 역설법 찾는 거 무조건 나와요. 근데 역설법 찾는 것 중에 너네 선지 중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했을 때 김소월 거 나오잖아. 김소월에 뭐 나와? 이전노라 나오잖아. 김소월의 이전노라 뭐야? 이거는 역설법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었지. 잊지 않았는데 잊었다고 거짓말 치는 반대로 말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역설법 체크해놓고 역설법과 관련된 표현 방식도 찾으라 해. 근데 거 선지에 또 김소월 거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장 통해서 반복법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지 않죠? 살짝 변화가 있네. 살짝 변화가 있는 걸 변주라 했었죠. 그 다음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했는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해서 너에게가 추가됐어. 이건 무슨 표현 방식이지? 내용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그렇지, 점층법. 맨 마지막 문장도 역설법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이 사람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진짜 실제로 거리를 걸어가면서 너를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상이야 지금. 그래서 너에게 상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너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문제 나와요. 이 사람이 실제로 찾아간 게 아니야. 실제로 찾아간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만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 글을 봤을 때 이 시를 읽고 이 화자가 그러니까 황지우란 작가가 시의 마무리, 시상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왜냐하면 위에서는 계속 안 왔어. 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또 심지어 여기서 너였다가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약간 소망되고 그다음 결국 아는 걸 통해서 실망감을 느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결국 끝에는 뭐라 해?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만남의 의지와 확신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주제가 뭐냐면 부재와 상실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가 오지 않고 나는 너를 올 거라고 확신했다가 결국 그 확신이 약화돼서 실망감까지 느꼈는데 그런 실망감과 아쉬움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나는 너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확인했다라는 게 바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옆에 제재 연구 보도록 할게요. 제재 연구의 그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에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서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청각적 심상,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간절함을 지금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어때? 이 사람 너무 엄청나게 간절하다 보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서 혹은 나뭇잎 소리에도 되게 님인가? 라는 식으로 되게 그런 거니까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화자의 순수한 마음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쓰면 내가 어떤 효과가 있겠어? 감각적 이미지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 그렇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청각적 심상, 그러니까 쿵쿵이라는 의성어를 통해서 기다림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기다림의 간절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던 거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감각적 이미지를 썼던 건데 감각적 이미지를 쓰면 생생함,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 형성하고 간절함,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문법 개념이긴 한데, 자, 쿵쿵거린다, 내게 온다, 그 다음에 너에게 간다, 가고 있다. 얘는 시간 표현, 시제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현재 표현이죠, 얘는. 그래서 4번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현재 시제를 쓰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현재란 건 뭐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바로 진짜 오고 있다, 너에게 간다라는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장감이 느껴진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여기 시상의 전개 과정과 태도 변화 보시면 1행부터 12행까지는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면 이제 여기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부터 태도 변화, 시상의 전환이 되더니 능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네. 저 위에 주제 어땠어? 어? 위에 주제. 이거? 네,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표현 방식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역설법도 있고요, 태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청각적 심상도 있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태도 변화도 있는데 아까 태도 변화라는 것은 정서가 변한다는 거였죠. 그럼 또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시면 정서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의 간절함 혹은 기대감을 느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님이 오지 않는 걸 통해서 실망감, 그 다음에 아쉬움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실망감, 다른 말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근데 여기서 실망감과 안타까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 끝에는 어떻게 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다림의 의지와 혹은 만남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태도 변화라는 것은 정서가 변했다는 건데 태도라는 것은 소극적, 수동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그럼 정서는 어떻게 변했냐? 정서는 간절함과 기대감을 느끼다가 실망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랬다가 또 희망을 느끼는 식으로 정서 역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지우 작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활동했던 참여 시인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존재는 뭘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여기서 그냥 바로 작품 안에서만 보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만 본다면 이때 너는 사랑하는 연인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시대 현실에 관련된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게 생각나? 너가? 그치,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 혹은 평화,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평화랑 같은 사랑까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써드리면 사랑하는 연인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에서만 보는 절대론적 관점이고요. 민주, 자유, 평화 같은 경우에는 시대 현실과 관련된 반영론적 관점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 조금 너를 자세히 표현하면 그러겠죠.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현재에는 부재하는, 다른 말로 소망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다른 시험범위랑 같이 많이 나오면 기껏해야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범위가 되게 적어요. 시험범위 적어가지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도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너의 의미를 써라 라는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태도 변화 혹은 정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까지 쓰는 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뒷페이지 3페이지로 갈게요. 네,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해석한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기다려본 사람만이 안다. 기다림이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란 것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것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래요. 왜냐면 님이 올 거야 라는 희망도 있지만 결국 안 온 걸 보면서 안 오려나?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근데 그런 한편으로 또 아니야 올 거야 라는 식으로 또 희망을 느끼고, 근데 또 안 오는 걸 보면서 진짜 안 오려나? 라는 식으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란 것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란 것을 기다려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고, 너였다가 라는 것은 이건 지금 시의 시어 혹은 시구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너였다가 너 아니 그 기다림,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 밖을 넘어 네가 오는 길목으로 마중을 나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지만 마음은 한편으로는 네가 오는 그 길목까지 마중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에 좀 잘했으면 역설적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문 밖을 넘어서 네가 오는 길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희망을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다. 기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라고합니다. 근데 이때 기다림이 뭐냐면 믿음과 의지가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지금 앞에 황지우 작가의 기다림과는 좀 달라.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되게 삶을 녹슬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 했었는데, 아까 황지우가 말했던 기다림이 어떤 거였어?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잖아. 그래서 너를 기다리면서 나는 너에게 간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은 이렇지 않고, 적극적인 기다림이 아닌 수동적인, 소극적인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만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믿음과 의지가 없는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의지다. 시인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는 게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된다.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일 수도 있고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분만실 폐하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기다린다. 하는데 여기서 좀 기다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상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기다림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진짜 이 기다림이란 이런 거지 하면서 기다림을 설명하고, 독자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거 보면서 그치 기다림이란 이런 거지 하면서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애타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김지아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안 왔던 거는 물음표로 끝났지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닌 서리법 쓰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싶다. 휴대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녀를, 희망을, 민주와 평화를 진득하니 기다려보고픈 것이다. 그럼 행복할 것이다. 어린 왕자처럼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그녀, 희망, 민주와 평화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득하게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전체, 타는 목마름 전체 했나요? 아직 문법만 나와. 아직 문법만 나왔어. 네, 이거 타는 목마름은 여러분들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때 기출 풀 때 다시 한번 분석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김지아 시인은 꼭 알고 계세요. 김지아 시인이랑 누구랑 같이 친구냐면 김수영, 그 다음에 신동엽. 일단 김수영 시인은 풀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동엽은 뭐야? 껍데기는 가라 라는 작품인데, 이 김수영, 신동엽, 김지아 시인은 대표적인 참여 시인입니다. 참여 시인은 60년대, 70년대 때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김수영, 신동엽, 김지한은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정말 너무 중요하게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2학년 되시면 2학년 그 문학 교과서에도 똑같이 김수영 시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김수영 시인의 작품은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그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되게 조금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 시인처럼 그렇게 시를 썼거든요. 모더니즘 시 같은 느낌을 쓰셨는데 이분이 4.19 혁명,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그런 거로 통해서 아 내가 시를 잘못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뒤로 되게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참여 시를 쓰시다가 그래서 뭐 김수영의 풀 이런 것들 쓰시다가 그 방을 생각하며 이런 걸 쓰시다가 이분이 술 먹고 집에 가시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이걸 해석을 못해요. 김수영 시인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20대 후반인가 30 그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해석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그 방을 생각하면 풀 이런 작품만 조금 해석이 돼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나오고요. 해석이 안 된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지아, 김수영, 신동엽은 꼭 같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차거입니다. 차거라는 거 뭐냐면 시에 붙이는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지우 작가가 직접 쓴 거거든요. 황지우 작가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썼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시에 대한 평을 붙일게 라고 하는 건데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뭐가 있냐면 기다림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 이란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뒤에 앞에서 말했던 너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난 다른 말로 기다림의 대상이겠죠.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 이 늙은 낭만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두부장사의 핑경 소리가 요즘은 없어졌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난 모양이다. 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네 삶에 물들게 하리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진짜 녹슬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지우 작가는 이 작품을 왜 썼냐면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진정한 기다림이란 건 조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이러한 기다림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지우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 밑에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다림은 사랑과 희망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절망, 초조함이기도 하다. 믿음과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기다림의 대상과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필자가 생각은 어디까지 동의하느냐. 기다림이 수동적인, 부정적인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이루어내는 적극적인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 공감한다. 기다림이 있어야 만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 뒤에 이 뭐야 얘는 뭐지? 호밀밥 얘는 여태까지 얘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얘가 나온 적은 없어서 일단은 넘어갈 텐데 호밀밥과 파수꾼이나 작품 일단 넘어가긴 할 텐데 네, 나중에라도 혹시 이거 학교에서 했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뒤에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시다 102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102페이지 12번의 답은 1번이었죠. 윗글의 편의점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다는 거였는데 어순의 도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복을 통해 정서와 태도 강조하고 있는 거 맞았고요. 현재 시제 사용하여 생생한 현재감 맞고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의 공감 유도하고 의미 부각한다 맞았고요. 청각적 심상과 의성을 통해서 기다림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했다. 네, 이거는 정말 이게 작년 거였거든요. 작년 거였는데 정말 쉬웠죠. 그냥 앞에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여서 작년에는 정말 이렇게 쉽게 나왔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네, 111페이지죠. 네, 이거는 나작품은 여러분 한번 보셨죠? 나작품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범이었는데 네, 이번엔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네, 2021년도 거였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나왔었는데 먼저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0번에 3번, 11번에 4번입니다. 네, 10번에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답은 3번 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네,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는 뭐 볼 수 있었죠. 왜냐면 사랑하는 이어 해서 도노법을 사용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네, 대신 그게 친밀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었죠. 1번이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 공감 유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운을 형성하고 간절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 맞았고요. 음성 상징어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맞았고 일상적인 언어는 뭐 발자국 같은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시어를 통해서 기다림의 심정과 만남의 의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맞았고요. 네. 노래하고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노래하고 있다 그냥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시 자체가 원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 자체가 낭송이란 것 자체가 노래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11번에 A에 쓰인 건 역설법이었죠. 찾아내는 건데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번에 답 4번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전노랑 이전은 반어법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잊지 않았는데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이전노라고 했고요. 자, 그럼 1번부터 나머지는 역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1번 한여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역설법 어디 있죠? 네, 님을 갖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쪽에 역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유치한의 깃발에서는 어디 있죠? 네,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 자, 그 다음에 3번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에는 어디 있죠? 그렇지, 서늘한 뜨거운이었죠. 서늘한 건 차가운데 뜨겁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역설 오순되고요. 마지막 5번 유리창에서는 고운 폐혈관이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서는 외로운 황홀한 신사입니다. 외롭다는 건 부정인데 이게 황홀하답니다. 긍정이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역설이고요. 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정정이 유리창 좀 슬픈 내용인 게 네, 어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좀 추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 폐결핵인가? 폐렴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는. 네, 그 다음에 12번은 나에 대한 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시고요. 단어랑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단어랑 역설은 네, 간단합니다. 역설은 모순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단어는 말은 돼. 근데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지금 봐봐. 선으로 하는데 뜨겁대. 선을 한번 추운 거였지. 근데 뜨겁다는 것은 핫이잖아. 얘네들 같이 딴 것은 모순되지. 그치? 근데 이전노라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이 이전노라. 그리다가 이전노라.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 그때 이전노라. 여기서는 말이 안 돼? 말은 되지. 잊었다는 게. 근데 대신 속마음은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고 거짓말 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어. 네, 여러분 역설이랑 반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죠. 네, 여기서부터가 슬슬 어려워졌습니다. 네, 118페이지 먼저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2, 4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작품 나왔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빠르게 부족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아 시인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활동하셨던 참여시인이셨고요. 네,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는 목마름, 과연 뭘 목마름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김지아 시인은 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인물로서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것은 갈증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갈증이란 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거 특히 목이 엄청 마르다, 목이 탈 것 같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란 것은 갈증을 말하는데 뭐에 대한 갈증이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나작품 천천히 보시면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은 네 이름을 몰래 쓴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이름을 몰래 쓴대요. 왜 그런 거냐면 너무 억압과 차별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몰래 민주주의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새벽 뒷골목이라는, 자, 여러분들 새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이 밤이 지나면 언젠간 새벽에 동을 튼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새벽이라는 거는 좀 희망의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지나면 결국엔 해가 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새벽에는 희망이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 사람은 뒷골목에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뒷골목이란 거는 여러분 생각해봐. 보통 나쁜 짓 어디서 해? 사람들, 양아치들이 삥 뜰 때 어디로 가? 뒷골목으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골목이란 것은 부정적인 시대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민주주의를 잊고 지내던 시절을 반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압과 그런 차별이 심해지다 보니까 얘도 모르게 거기에 조금 순응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잊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반어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았던 거야. 민주주의를 잊지 않았는데 일부러 잊었다고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잊고 지내던 시절을 반성하는 걸 보면 여기서 그러한 암울한 현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랬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억압의 암울한 현실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민주주의를 잊고 지냈는데 그런 시절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사실은 잊지 않았던 반어법으로 나는 잊지 않았는데 일부러 반대로 말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으로 가시면 아직 동트지 않는 뒷골목 어딘가에 뒷골목이란 거 여전히 부정적 현실이었죠.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직 오지 않은 부정적 현실 어딘가에는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막이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이거 어때 느낌이? 좀 긍정적인 느낌이 강해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 같아? 부정적이죠. 그럼 이게 뭐야? 발자국 소리는 뭐야? 뛰는 소리고, 호르락 소리는 뭐야? 거기 사람 삥 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누군가 들어가니까 문 열어 하면서 문 두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 열고 나서 잡히니까 아!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소리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청각적 심상이었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당시의 탄압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죠. 무서운 분위기를 보여줘요. 여기 탄식 소리까지 할게요. 탄식 소리. 죄송해요. 탄식 소리까지. 발자국 소리부터 탄식 소리까지. 네, 청각적 심상을 통해 탄압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고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이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소리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내 가슴팍 속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질렀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지금 시련과 고통을 받은 자가 나랑 유사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한 탄식 소리, 조금 탄압의 현실을 형성하는 그런 소리가 내 가슴팍 속에도 있다는 걸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나와 유사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 위에랍니다. 외로운 눈부심이란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이 언제 가장 밝아? 빛이 이렇게 밝을 때 밝아 아니면 어두울 때 밝아? 어두울 때 밝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빛이란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어두운 현실에서 유난히 더 밝게 빛난다는 거야. 근데 밝게 빛난다는 건 뭐야? 되게 홀로 외롭게 있는 거죠. 민주주의 빛이.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눈부심이란 것은 다 시커먼데 민주주의 홀로서 반짝이고 있으니까 너무 더 눈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눈부심이란 것은 억압이 심해질수록 민주주의의 가치는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가치가 더 빛나게 하는데 민주주의가 온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실과 소망의 괴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괴리란 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 현실, 민주주의가 오지 않는 현실에 살지만 소망으로는 민주주의가 온 것을 바라잖아. 근데 외로운 눈부심이란 것은 억압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현실과 소망의 괴리를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오는 저, 푸르는 자유의 추억. 근데 푸르는이란 것은 시각이죠. 자유의 추억이란 것은 이 사람의 이상이죠. 혹은 염원. 그 다음에 대살아오는 끌려가는 것들의 피 묻은 얼굴이랍니다. 피 묻었다는 것은 뭐야? 막 저항하다가 다쳤다라는 거니까 희생을
볼 수 있고요.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목으로 서툰을 솜씨로 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독재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나타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하나씩 추가되니까 점층법 쓰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분노에 나무판자에 대목으로 서툰 글씨로 쓴대. 근데 뭘 쓰겠어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쓰겠죠. 근데 민주주의를 쓰는데 이 사람이 서툰 솜씨래. 왜 서투냐면 민주주의를 너무 오랫동안 뺏겨서 그래. 너무 오랫동안 빼앗겨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삐뚤삐뚤 서툰 솜씨로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뺏겼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는 건데, 숨죽이면서 흐느끼면서 몰래 쓴다는 것은 억압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억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이름, 민주주의를 몰래 쓰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하고 있는 게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게 있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번 보기를 바탕으로 바와 유사한 시상전개 방식을 쓴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자, 보기에서 뭐라 하냐면 급격하게 바뀌는 것, 그러니까 어조의 변화 혹은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정서 변화 혹은 태도 변화 혹은 어조의 변화 혹은 시상의 전환이 있는 걸 찾아라는 건데, 답은 1번이었죠. 어떻게 알을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그러나 이거 있으면 시상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슬픔, 너무 슬퍼, 난 귀 먹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미리 떠나고서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돼서 놀란 것은 새로운 슬픔이 터진대.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바위에 부어버렸대. 그러니까 이 슬픔의 힘을 희망으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슬픔에서 희망으로 정서가 바뀌었죠. 2, 3, 4, 5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고운의 머슴 대길이 같은 건 뭐냐면, 이거는 대길이라는 사람은 조금 예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고운의 머슴 대길이고요. 그 다음에 김춘수의 능금이라는 거 뭐냐, 이건 그냥 생명과 관련된 시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시고요. 자, 그 다음 윤동주의 참외로, 윤동주 스타일이 뭐랬어? 네. 자기 성찰 자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참외로. 백석은? 백석 얼핏 기억나잖아? 백석 대표적인 스타일? 백석 이 사람 고향 되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랬어?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 있겠잖아. 수라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가족 공동체랑 고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라는 작품에서 그 거미가 나타난다. 자기 방에 있는데 거미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거미를 버렸거든. 근데 막 어미거미가 막 문을 긁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새끼 거미를 버렸구나. 내가 새끼 거미를 버려가지고 나 때문에 이 거미 공동체가 해체됐구나 해서, 아이고 우리 어떡하지 하는데 그 거미를 또 버려가지고 너네 밖에서라도 공동체를 회복해라 라는 식으로. 백석은 되게 공동체, 가족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향에 대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2번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역설법이었죠. 이거 체크 안 했었구나. 외로운 눈부심에, 외롭다는 것은 부정인데 눈부심이라는 건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설이죠. 이거 체크하는 거 없었구나. 말 되지 않아요? 깜짝이야. 외롭다는 게 뭐야? 외롭다는 건 부정이잖아.
네. 눈부신 건 뭐야? 긍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 말이 안 되지. 얘 그러니까 모순이 되잖아. 모순.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랑 같이 엮어야 되고 나쁜 건 나쁜 거랑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외로운 건 부정인데 눈부신 건 긍정이잖아.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으니까 얘 모순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에 사용되지 않은 게 5번이었는데 5번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이거는 이제 김소월 진달래 퍼센트 당연히 알겠죠. 반어법인 거. 자, 그럼 1번부터 1번에 유치한의 깃발. 네, 여기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이 있었고요. 그다음 김수영의 파발 가에서는 역설이 어디 있어? 역설 어디 있어? 얻는다는 거죠. 그래, 얻는다는 것은 곧 있는다는 거잖아. 저건 안 그려져야 될 거. 뭐? 붉은에 푸른. 붉은 파밭에 푸른 색상, 이건 색채 대비지. 붉은 파밭에 푸른 색상이 있대. 이건 그냥 색채 대비. 자, 그다음 3번은 어디 있어? 찬란한 스푼이고 4번에는 사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다음 3번 나의 표현상 특징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했는데 답은 2번, 4번이었죠. 가정법이 뭐뭐 라면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었고요. 수미상가는 뭐였어? 처음과 끝부분이 똑같은 거였는데 여기 처음과 끝부분이 똑같아요? 똑같진 않죠. 똑같으면 뭐 최소한 뭐 시, 구, 시어 한 줄이라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이 의인, 막 혹시나 이거 했더니 의인화 기법이 어디? 의인화는 누구 썼어? 민주주의를 의인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일한 게 이익을 쓴다 했어요. 그렇지, 민주주의를 넣어라 했잖아. 사람처럼 변했잖아.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셔서 131페이지. 자, 이것도 가작품, 나작품하고 다작품, 정어승의 슬픔, 기쁨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슬픔을 긍정으로 하는 거고요. 기쁨을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했어? 슬픔은 긍정이 됐어? 말 잘했구나. 슬픔이 좋은 거고요. 기쁨이 나쁜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천천히 보시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답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 우리한테 뭐가 더 소중해? 사랑이 더 소중하잖아. 근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모순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설법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 기쁨을 싫어하냐면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기뻐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왜냐하면 봐봐, 할머니가 그 귤 몇 개 놓고 이렇게 막 팔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깎고 나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 몇 푼 번다고 그걸 또 깎고 나서 귤 깎았다 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호성 씨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눈을 멈추겠다는 건 멈추겠다는 거니까 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눈을 멈추겠다. 안 좋은 거겠죠. 왜냐면 좋은 거였으면 눈을 계속해서 내릴 텐데 안 좋으니까 눈을 멈추겠지. 근데 왜 눈을 왜 나쁘게 봐서 눈을 왜 멈추냐면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부친 눈길에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는데, 자 봐봐. 지금 이 사람은 할머니를 되게 좋게 생각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고 기뻐하던 너를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되게 좋게 생각했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눈 내리면 좋겠어, 싫겠어? 안 좋겠지. 왜냐하면 가뜩이나 추운데 추운 바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눈까지 내리면 어떻게 더 추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동사자도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눈까지 내려. 그러니까 엄청난 슬프겠지, 힘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동사자, 할머니 이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눈이 안 좋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멈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호승 시인은 슬픔을 좋은 걸로, 기쁨을 나쁜 걸로 본 겁니다. 오케이?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의 해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얘는 그냥 역설 자체를 썼다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번에 4번, 2번에 1, 2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네, 그 다음에 주관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먼저 주관식 1-1은 두 번째 연이 시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마지막 연이 시작되는 연은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주관식 1-2는 그 쿵쿵거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겠죠. 그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 건 첫 번째, 심장이 뛰는 소리 혹은 가슴이 쿵쿵거리는 소리,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 그다음 두 번째는 발자국 소리.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1-2번에 2번을 조금 체크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이거 나올 때 그냥 단순히 발자국 소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 이 정도는 쓰셔야 조금 감점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너가 오는 소리 안 너가 오는 소리? 너가 오는 소리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발소리 다 얘가 슉슉슉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발자국 소리만 쓰면 솔직히 내가 학교 선생님 감점시켰어. 발자국 소리만 쓰면. 자, 그 다음에 주관식 1-3은 역설법 찾으라는 건데 이제 이건 두 가지였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게 무려 10점짜리였습니다. 심지어 위에 써있듯이 부분 점수도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1부터 1-3까지.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할게요. 1번. 네, 바르게 강상한 걸로 찾아랍니다. 네, 보기 보시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상으로는 연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갈망이 써있다. 1행에 네가 오기로 한을 통해서 시적하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 해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1 답은 가, 나, 라였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기다림의 대상과 만남의 공간이 표현됐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은 너,
이었고 만남의 공간은 그 자리. 2번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화자의 갈망, 그쵸? 혹은 갈망, 애틋함, 절실함 이런 게 있다 했죠. 왜냐면 내가 미리 갔다니까. 3번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에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고조되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였지. 약화되고 있는 거였지. 그 다음에 리을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쵸? 이때부터 소극적이었던 게 적극적으로 바뀌죠. 상황에 대한 인식은 뭐였어? 그 이전까지는 되게 실망감,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아니야 올 거야 라는 식으로 의지와 확신을 다시 보여줬고요. 미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미음. 미음 선택한 게 있겠어. 근데 이건 뭐야? 공간적이 아니라 시간적이었죠. 오랜 세월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네, 되게 미안한데. 어디? 되게 쉬워. 디귿? 네. 고조가 아니지. 고조는 높아지는 거잖아. 부재인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너였다가 확신했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확신이 약화됐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실망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그래 너일 거야 확신하다가 근데 안 오니까 너일까? 라는 식으로 소망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래도 안 오니까 다시 문이 닫힌다 해서 진짜 안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실망과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대가 고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는 거였지. 자, 그 다음 2번 가와 유사한 정서인데 가에 나타난 정서는 대표적인 게 기다림이었죠. 기다림과 유사한 걸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1번 황진이는 여러분들 시험범위였으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거고요. 2번도 우리 기출문제 계속해서 보면서 봤는데 이거 뭐였어?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그러니까 바람도 쉽게 넘는 게. 그 다음에 구름이라도 쉽게 넘는 게 아니라 쉬었다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도 쉬었다가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었다가 넘는 고개. 이게 한자가 됐는데 얘가 그 뭐냐면 이거 보라매랑 이거 다 독수리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 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보라매랑 이런 것들. 새 같은 것도 보라매라도 다 쉬어서 넘는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되게 높고 긴 고개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안이 쉬어 넘으리라. 그러니까 님이 온다 하면 나는 이 바람도 구름도 그 다음에 독수리도 쉬었다 하는 고개를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님을 보러 갈 것이다 라는 건데 님을 보러 갈 것이다가 뭐야? 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 도산 12국도 했는데 이황의 도산 12국이 무슨 내용이야 대표적인? 우리 옛날에 했어. 중간고사 기출보면서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하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푸른 산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이렇게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는 일 없이 밑에 뭐라 돼 있어? 만고상청하리라. 자, 아이고. 만고상청이 뭐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언제나 푸른 거래. 그러니까 이건 학문 수행 열심히 한다는 거였잖아. 이왕. 그럼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거. 혹시나 4번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4번은 이건 좀 이별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천만리 머나먼 가에 고우님인데 이때 고우님이 뭐냐면 단종이에요. 고우님 단종을 여의시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 있었더니 저 물도 내 안이란 건 마음인데 마음 같아요.
울어서 방귀를 내놓는다. 그럼 이때 물은 뭐야? 내 마음과 똑같대. 생각해봐. 내 마음과 똑같대. 화자랑 대상의 마음이 똑같대. 뭐야? 60번. 근데 오죽하면 번호를 기억하고 있겠네. 60번. 어? 네? 질문이. 아니 내 마음과 똑같대. 그럼 이때 물이 뭐야? 객관적 상관물. 객관 상관물 중에 뭐야? 감정이. 그래. 내 마음과 똑같대잖아. 그러니까 이 왕광연의 이 시조는 이미 이별에 대한 슬픔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조년이 이것도 했는데 이화의 월백하고 그러니까 백꽃이 월백 쫙 피고요. 그래서 달빛이랑 은은하게 잘 보이고 은하수가 삼경이제 삼경이란 건 새벽을 얘기하거든요. 일지춘심은 봄 기운을 얘기한 건데 일지춘심은 자규가 내가 대표적인 게 뭐였어? 자규가 무슨 새야? 자규 내가 자규 꼭 기억해줘. 자규가 무슨 새야? 자규는 진짜 무조건 기억해두세요. 자규는 두견새 소쩍새라고 해요. 두견새랑 소쩍새가 뭐의 상징이야? 얘네 한의 상징이랬잖아. 한의 상징. 왜냐면 이 두견새 소쩍새의 우는 소리가 되게 슬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규 두견새 소쩍새는 한의 상징이야. 다정, 마음이 감정이 많은 것도 병이냐 하여서 잠 못 들어하는 이건 뭐냐면 고독하고 아니면 애상에 젖은 겁니다. 얘도. 그래서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화분은 대표적인 선경후정이랬잖아. 먼저 백꽃이 뭐 쫙 핀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에는 다정도 병이냐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고독과 애상, 정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병치를 먼저 얘기하고 정서를 뒤늦게 말한 선경후정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너네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보면 너네 다 겹쳐. 너네 1번은 시험범위였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 나왔던 거야. 그래 4번은 잘 안 나왔거든. 근데 2, 3, 5는 무조건 다 한 번씩 나왔어. 너네 기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작품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2, 3, 5만큼은 4번 기다리게 하고 있고요. 기다리면 아니지. 4번. 왜냐 이미 죽었어. 이미 죽어서 자기 그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야. 유배 그거 안 했어요. 유배보다는 지금 단종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단종을 여의었던 건 죽었다는 건데 죽어서 내 마음 둘 데 없었는데 내 마음 둘 때 내과를 봤더니 내과도 막 울고 있대잖아. 단종이 그 왕 단종. 네, 그 세종 손자요. 세조한테 죽은 일. 다들 한국사에서 아시잖아요. 야, 너네 정말? 야, 그럼 단종의 아빠가 누구야?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단종 아버지, 세종의 아들. 되게 잘생겼던 얘. 그래, 문종 잘생겼는데 여자에 관심이 없어서 마누라가 레즈비언이었던 얘. 그래서 문종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었다는 그 설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세종의 업적들 많잖아요. 근데 세종의 업적들 중에 세종 후기 때 했던 업적들은 다 문종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문종이 엄청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근데 문종이 얼굴도 잘생겨서 궁녀들한테 인기도 많았는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여자는 쳐다도 안 봤대.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니까 그 이제 뭐라 해야지? 그 아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외로우니까 그 궁녀랑 바람이 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세종도 더 충격 먹어. 그래서 세종도 더 빨리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네. 네. 무조건 남자한테 관심 있어요. 뭐로? 남자한테 관심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까지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었긴 아니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대신 여자보단 일에 더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단종의 보기를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누구야? 6명의 신하들 뭐라 해? 사육신이라잖아. 사육신이 이름이 아니야. 사 죽을 사 6명 신하.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자, 그러면 수양대군이 누구야? 수양대군은 관상이 나오는 그 사람이잖아. 어찌되가 왕이 될 관상이가 그 사람이 누구대?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잖아. 그래 내가 뭐라 했어? 중의법 할 때 그 단종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런 왕강영 같은 사람들이 비판한 시들이 다 뭐했어? 수양산은 썩었다 했잖아. 왜? 수양산이 진짜 산 이름인데 수양대군을 얘기하는 것도 있다 했잖아. 와, 너네 한국사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저희 자는 시간이 있어요. 야, 그래도 너네 진짜 이거 그래도 그 고전 문학 할 때는 진짜 한국사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 돼요. 단종의 시체는 찾아볼 수가 없대잖아. 왜냐면 그 단종의 시체는 그 썰도 있어요. 토막을 내서 그 흙가에 뿌렸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단종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도 빨리 죽었잖아. 왜냐면 그 수양대군 보면 수양대군 그 뭐지? 두드러기 같은 건데? 무슨 염증? 하여튼 무슨 몸에 두드러기가 엄청나. 그래서 그 세조도 일찍 죽어. 근데 세조가 그 죽었다는 그 왕족실록 보면 꿈을 맨날 꾸는데 꿈에서 악몽을 꿨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면 이제 수양대군의 아버지 세종이랑 수양대군의 형 문종이랑 수양대군의 조카인 단종이랑 해서 꿈에 나타나서 수양대군을 그래서 괴롭힌 거 아니냐? 아니죠. 저희가 업적만 가르치는 주의식도 아니 한국사는 이런 썰이 있어야 재밌는데. 너네 또 이러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신나가지고 야 문종이 아내가 레즈비언한테 이것만 겪었는데 또 어디가 학교 가서 야 너네 문종 파트 할 때 쌤 문종 아내가 레즈비언한테 진짜예요 이러지 말고. 진짜 한국사를 잘 모르는구나. 한국사 진짜 잘 알고 계시면 도움 돼요. 고려 때도 한 거 많잖아. 고려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조선 하고 있어? 조선 어디? 이기요? 어? 이기요? 이기? 이기가 누구야? 처음 듣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 조선 이기? 아니 이기론 해가지고 이왕이랑 이기론. 아 이기론? 동인서 이래가지고. 야 그럼 그 정도면 지금 다 세종이랑 같이 남네. 벌써 조선을 다 잡아주고. 아유 또 얘기가 또 삼촌코로 잠깐 빠졌는데. 자 그다음 정어승의 또 기다린 편지입니다. 자 보시면 네 지는 저녁에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랑했다는 거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대를 사랑했다는 거, 지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아가서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네, 여기 맨 마지막이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말은 되죠. 그래 사랑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행복하겠지. 근데 속마음은 뭐했어? 기다리는 것보다 당연히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겠죠. 가와 이걸 비교할 때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인과의 만남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차이가 뭐냐면 황지의 너를 기다리는 거야. 좀 적극적이죠. 근데 얘 정호승의 또 기다릴 편지에서는 적극적인 게 있어?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적극이냐 소극이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게 왜 변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해? 기다리는 게 더 행복해? 사랑하는 거. 그치. 근데 이게 사랑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행복하대.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야? 속마음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지.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말 자체는 되지. 기다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을 해봐. 왜 갑자기 너가 화내? 아니, 야,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지. 왜 갑자기 너가 화내? 아니,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할 수는 있지. 근데 속마음은 뭐야?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무엇을 찾을 때 긍정이냐 부정 찾는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다 긍정이잖아. 그래서 얘는 역설 모순은 안 되는 거지. 대신 반대로만 말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4번 나의 첫 행인 신새벽 뒷골목이라는 건데 이건 부정적인 거 관련된 내용이었죠. 답은 1번 화자가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새 아침이 멀지 않았다는 신념 표현인데 이건 신새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새벽은 지나면 해가 뜨니까 해가 뜬다는 건 민주주의가 뜰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왜 2번이 아니에요? 불의의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중투사들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여기 그 뭐냐 지금 뒷골목에서 얘 뭐하고 있어? 겉들에 피 묻은 얼굴. 아니 뒷골목. 네? 뒷골목에 대한 설명이다. 뒷골목. 진짜 좋았어. 뒷골목. 신새벽 뒷골목. 아 뒷골목에서 얘 뭐하고 있어? 이름 몰래 쓰고 있잖아. 그럼 저게 그냥 나를 감사하는 거면 2번. 나가 아니라 나의 첫 행만. 그러니까 나를 보면 2번이 맞거든. 그 나의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있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영자 말했던 것처럼 피 묻은 얼굴이 있다니까. 피 묻은 얼굴은 뭐야? 어쨌든 엄청나게 저항을 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새벽 뒷골목에만. 근데 신새벽 뒷골목에서는 화자가 그냥 이름을 몰래만 쓰고 있잖아. 원래 쓰면 요구하는 거예요. 몰래 쓰는 건데 몰래 쓰는 건 강력하긴 아니지. 강력하게 쓰려면 청와대 병에 가서 써야지. 대낮에. 혹시 5번 틀린 친구? 넌 정말 사랑을 안 해봤구나. 그게 어떻게 그래? 아야, 솔직히 너 김춘수의 꽃 정도는 알지 않나? 야, 이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대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무슨 감정 같아? 그럼 어디가 여기서 슬픔이 느껴진댔어? 난 개인적으로 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아니 문제를 똑바로 안 봤어. 씨발. 그런 이유로 틀린 거면 얘 완전 사랑이지. 김준수의 꽃은 한 번 정도는 TV나 그런 거서 보지 않았어? 진짜? TV에 나와. TV 제왜 나와요? 어? 왜 나와요 좀? 아니,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막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자세히 보야 이쁘다. 그래, 그런 거랑 같이 나오는 김춘수의 꽃이랑 같이 엮거든. 나중에 혹시 연애하게 되면 연애 편지 이런 거 써줘. 그녀는 민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아마 그날 헤어질 거야. 자, 1번에는 백석의 여승인데 이것도 조금 한 게 일단 서러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 보면 여승이 다 이제 남편도 딸 아이도 다 잃고. 자, 여승이란 거 뭐야? 여승, 자, 그래, 이것도 뭐야? 여승이 뭐야? 여승. 일단 여자는 여는 계집녀, 여자이고 승은 승려, 여자 승려를 여승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승이 왜 승려가 되냐면
자, 모든 가족을 다 잃고 그거에 대한 슬픔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절에 갔다가 백석이 이 사람 본 거야. 근데 이 사람 갔는데 이 사람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도 서러워졌다. 그래서 슬픔의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귀촉도 자체가 이건 그 아까 말했던 두견세, 소쩍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 상징 얘기하는데 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서정주는 네, 대표적인 친일파 뭐야? 누가 뭐래 얘기하지 않았어? 아 밖에서 얘기한 거야? 네,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 애생이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병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부시는.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 그림 그려져? 따그닥 하는데 이게 술병이 이렇게 쑥 가다가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술병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슬프다는 거야. 네, 유리창은 아까 그겁니다. 유리창은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지랄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뒷부분에 더 슬픈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좀 배경 지식을 알았어야 됩니다. 정중의 유리창은 아이를 잃고 그 버스에서 이렇게 했다가 했는데 유리창이 입김에 딱 비쳤는데 거기에 내 아기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유리창을 이렇게 쓱싹 닦는 거야. 그래도 5번 왜 그러냐면 5번에 3번이 너무나도 사랑 관련된 얘기였어가지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네, 좀 빠르게 이제 마지막 파트죠. 18년도 140페이지. 네, 이거 답 쭉 불러드릴게요. 1번에 5번, 2번에 2번. 2번이요? 네, 2번에 2번이요.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네, 2번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2번 지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2번에 2번 지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 3번에 3번, 4번에 1, 2번. 그 다음에 주관식 1번의 기억은 화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절실함을 표현하였다. 혹시 이게 아니고 다른 답을 쓰신 분? 화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절실함을 표현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신 분? 이건 조금 답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대신 주어랑 서술어가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봐도 될까요? 네, 1번부터. 네, 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한 것이랍니다. 네, 1번부터 독백적 어조로 간절한 기다림과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독백의 대화체와 가깝겠죠. 청자는 있지만 실제로 청자랑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얘기했죠. 2번 청각적 심상과 의성을 통해서 절실함 더하고 있다. 그쵸? 3번 바스락과 쿵쿵은 같은 현상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 효과인데 네, 쿵쿵은 맞았지만 바스락은 아니었어. 쿵쿵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지 바스락은 정말 그냥 나뭇잎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4번 내용 전개의 흐름은 만남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걸로 바뀌는 거였죠. 5번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을 형성한다. 그래서 답은 5번.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넘어가서 3번. 네, 가의 A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그 다음에 나의 A는 아직 동트지 않는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왼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인데 네, 답은 3번이었죠.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다. 그쵸? 이것 때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죠. 소극적이었다 이 뒤로부터 적극적으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죄송해요.
화자가 은밀하게 행동하는 상황적 배경은 그쵸? 왜냐면 이렇게 억압적인 현실을 형상함으로써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몰래 쓰냐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부터 낯선 세계를 동경하게 된 거는 말이 안 되죠. 동경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겠죠. 화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화자가 그 독재의 그 정권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화자가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갈등 해소하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내부적 갈등이 더 심해진 거지, 내적 갈등이. 4번 현실과 타협하게 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태도가 현실 대응에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돼. 이거는 오히려 가의 A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화자가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거 말이 없었고요. 닥쳐올 상황을 상상한 건 아니었죠. 상상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역설법 찾으래요. 역설법 찾으라는 건데 답은 1, 2번. 1번에 어디 있어?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디 있어? 역설이. 고와서. 그치, 고와서 서럽대. 얘도 봐봐. 고운 거는 좋은 거잖아. 긍정적인 거는. 근데 서럽대. 서럽다는 건 부정이잖아. 그냥 3번 김광섭의 저녁에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였어? 이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얘 정도 하나였죠.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는데 얘는 그냥 주객 정도였죠. 주객 정도가 뭐야?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였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별을 쳐다보는 거지 별이 나를 내려다본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바뀐 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정우승이 또 기다린 편지 같은 거 역시 이게 반어법이라 했었죠. 그 다음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역시 반어법. 님은 받지만 안 보냈다는 게 말 계기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님은 갔대. 네. 님은 갔지. 근데 님은 보내지 않았던 거 내 앞에 님이 있단 거지. 그냥 가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은 갔어. 근데 난 님을 보내지 않았대.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자 우진아 너 이제 집에 가. 근데 지금 너 우진 집 가야 되잖아. 근데 내 눈앞에 우진이 너 계속 있는 거야. 그 말인 거지. 같이 따라간다면? 응? 같이 따라간다면? 아, 화자가 님을? 네. 아, 님은 갔지만 내가 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네. 그건 스토커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님은 나를 떠나 보냈지만 나는 님과 이별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것도 스토커긴 하네. 따라가는 건 어? 따라가는 건 괜찮아. 따라가겠다. 그건 신선한 해석이긴 한데. 그러게. 근데 이건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야. 님은 갔는데 보내지 아니었던 건 가지 않았던 거니까. 이게 앞뒷말이 안 맞는 거지. 모순 거지. 스스로 갔을 수도 있잖아. 어? 스스로 갔을 수도 있잖아. 스스로 누가? 님은. 님이 근데 님은 스스로 갔어. 네.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님을 갔는데 님은 계속 여기 있다는 거야. 내 눈앞에. 그러니까 여자친구 야 우리 헤어져 했는데 그래 헤어질게 하는데 나는 계속 사귀고 있는 거야. 네? 이 럽스타도 맨날 올려. 하고 나 혼자 처먹은 고깃집에 놓고 걔 맨날 태그해 놔.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순되는 거지. 그렇게. 괜찮으신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너네 마그리트 해야 되는데? 다 못할 것 같은데 마그리트?